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유소 가기가 무섭습니다.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휘발유 리터당 2,000원을 넘긴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고 경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국제 유가가 있습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어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드디어 카드를 꺼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석유 최고 가격제 부활, 그리고 추경 편성까지. 이른바 물가 안정 3종 세트입니다. 그런데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 카드들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우리 지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오늘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유류세 인하가 실제로 얼마나 절약되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둘째, 30년 만에 부활한 최고 가격제가 진짜 효과 있는지 따져봅니다. 셋째, 추경 편성이 누구를 위한 건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류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유류세 인하는 어저늘 일이 아니에요. 2021년 11월, 그러니까 벌써 4년 전부터 시작된 정책입니다. 2021년 11월에 처음 20% 인하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30%까지 올렸고요. 유가가 정점을 찍었을 때는 역대 최대인 37%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올해 초부터 인하 폭이 단계적으로 줄었습니다. 휘발유는 10%에서 7%로, 경유와 LPG 부탄은 15%에서 10%로 축소됐어요. 쉽게 말하면 할인 쿠폰이 줄어든 거예요. 똑같이 주유하는데 예전보다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숫자로 보면요, 휘발유 리터당 25원, 경유 리터당 29원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적어 보이죠? 근데 50리터 넣으면 1250원에서 1450원이고 매주 넣으면 한 달에 5000원에서 6000원이 추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까지 100달러를 넘기니까 정부가 다시 카드를 꺼낸 거예요. 2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하 효과를 정리하면요, 휘발유 리터당 57원, 경유 리터당 58원, LPG 부탄은 리터당 20원이 할인되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 평시 유류세가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인데요. 지금은 휘발유 764원, 경유 523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7원, 58원이라는 숫자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매일 출퇴근하는 분들한테는 한 달이면 10,000원 넘게 차이 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정부가 인하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최대 37%까지 내릴 수 있거든요. 37%로 내리면 휘발유 유류세가 516원, 경유가 369원이 됩니다. 지금보다 리터당 200원 안팎을 더 아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나섰습니다.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면서 유류세 감면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차등 지원이라는 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깎아주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나 화물차 기사처럼 기름을 많이 쓰는 분들한테 더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똑같이 세일하는 게 아니라 많이 사는 단골한테 VIP 할인을 따로 주는 방식이죠.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빠르면 4월 초부터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라 속도가 빠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유류세 이야기였고요. 이제 더 논쟁적인 카드로 넘어갑니다. 바로 석유 최고 가격제예요. 최고 가격제? 이름은 거창한데 개념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석유 제품의 최고 판매 가격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가격 상한제입니다. 이 제도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게 1990년대입니다. 무려 30년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작동 방식을 보면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면 발동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최고 가격을 고시하고 주유소와 정유사는 그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없어요. 위반하면 과징금을 물립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번 주 안에 고시가 가능하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를 더 했는데요. 상당히 강경한 톤이었습니다. 기름값에 대한 국민 분노를 직접 반영한 발언이에요. 불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기업은 망할 수도 있다. 담합에는 엄청난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담합을 신고하면 수백억 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정유업계와 유통업계를 겨냥한 경고입니다. 기름값 올릴 때는 바로 올리면서 내릴 때는 안 내리는 이른바 로켓 깃털 현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도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찬성 측은 유가 급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고 투기적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봐요. 반대 측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주유소 수익이 악화되면 폐업이 늘 수 있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그 손실을 메워야 한다는 거예요. 한철수 의원은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왜 국민 세금으로 주유소 손해를 메꾸냐고요.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가격 상한을 걸면 누군가는 그 차익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게 결국 세금이 될 수 있거든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가격 상한제에는 고전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익이 줄면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유사가 생산이나 수입을 축소할 수 있다는 거죠.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암시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유 인프라 투자가 위축될 위험도 있어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 미국입니다. 당시 닉슨 정부가 유가 상한을 걸었는데 주유소마다 긴 줄이 생겼거든요. 기름이 모자랐던 게 아니라 파는 쪽에서 이윤이 안 남으니까 공급을 줄인 거예요.
물론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 대응을 설계한 거예요. 1단계가 유류세 인하 연장, 2단계가 인하 폭 확대, 3단계가 비축유 방출입니다. 그리고 4단계가 바로 최고 가격제, 5단계가 추경이에요. 지금 사실상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동시에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 인식이 급박하다는 뜻이죠. 결국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정부 정책이 언제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발빠른 시장에 대응하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파악해야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전문가의 관점으로 파악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카드, 추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추경, 추가 영정 예산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나라 살림에 비상금을 푸는 겁니다. 원래 짜놓은 예산으로는 부족하니까 추가로 돈을 편성해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조기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기 추경해야 할 상황이다. 재정 지원 등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추경 돈이 어디로 가느냐? 크게 네 그룹입니다. 첫째, 화물차 기사입니다. 경유를 가장 많이 쓰는 직종이라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둘째, 소상공인입니다. 배달비, 물류비가 다 올라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셋째, 농어민입니다. 농기계, 어선 연료비가 생산비에 직결되는 분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입니다. 난방비, 교통비 부담이 가장 큰 분들이죠. 다만 타이밍이 변수예요. 이달 말 법인세 신고가 끝나야 올해 세수 규모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 추경으로 얼마를 쓸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과 에너지 지원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밝혔어요.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완충하는 게 1순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이 나오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지만 추경은 국회를 통과해야 해요. 이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편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가 문제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의제라 통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규모와 용처를 놓고 줄다리기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추경이 국회에서 한 달 넘게 계류된 적도 있습니다. 긴급하다고 하면서 정작 처리는 늦어지는 아이러니가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7%에서 50%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50%까지 내리면요, 휘발유 유류세가 410원대, 경유가 291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평시 대비 리터당 350원 넘게 싸지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대응 여력이 훨씬 커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재정 건전성과의 균형이 관건이에요.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유가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같이 올라요. 우리가 먹는 사과, 한 알, 택배로 받는 생활용품 전부 트럭으로 운송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그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전가돼요. 원유 가격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이 올라요. 그게 결국 서비스 가격까지 밀어올립니다. 기름 한 방울 안 쓴다고 해도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모든 상품은 운송을 거치니까요. 경제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그게 물가를 자극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돼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 합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거예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일자리는 줄고 경제는 안 돌아가는, 이게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100달러 유가가 오래가면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실업률이 9%까지 치솟았고 물가 상승률은 12%를 넘었습니다. 경제가 성장은 안 하는데 물건값만 미친 듯이 오르는 악몽이었죠. 솔직하게 말하면요, 정부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계 유류비를 즉시 줄여주고 물류비 상승도 일부 완화시키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세수가 줄어서 재정이 악화됩니다. 나중에 인하를 되돌릴 때 또 충격이 오고요. 무엇보다 국제 유가 자체를 우리 정부가 낮출 수는 없잖아요. 유류세 인하가 시작된 지 벌써 4년이 넘었어요. 매년 수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단계적 정상화를 말하는 것도 이런 재정 부담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 카드 할인을 4년째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 할인 비용이 매년 쌓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정산해야 합니다. 그럼 정상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기름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인하가 끝나는 순간이 또 다른 충격이 될 수 있어요. 참고로 자동차 쪽도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가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됐어요. 교육세, 부가세까지 합치면 최대 143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차를 사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6월 말까지가 기한이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이쯤에서 좀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에너지 전환 논의가 다시 힘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랬어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유럽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대폭 늘렸고 일본은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위기가 구조 전환의 촉매가 된 거죠.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원유는 거의 100% 수입이에요. 그러니 국제 유가가 흔들릴 때마다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유류세를 깎고 최고 가격제를 걸고 추경을 편성하는 건
전부 응급처치입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에너지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건데 이건 5년, 10년짜리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당장의 단기 처방과 미래를 위한 장기 과제예요.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인하, 최고 가격제, 추경, 비축유 방출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의존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물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정책의 목표는 하나예요. 우리 생활이 덜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밥상 물가, 교통비, 난방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 한 가지 더 짚어드리자면 물가라는 건 심리적 효과가 큽니다. 기름값이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면 식당도 미리 가격을 올리거든요. 실제 원가보다 심리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숫자로 정리해드리면요. 휘발유 유류세가 평시 820원에서 현행 763원, 최대 인하 시 511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경유는 581원에서 523원, 그리고 369원까지요. 한 달에 200리터를 넣는 분이라면 최대 인하 시 평시 대비 6만 원 넘게 아낄 수 있는 셈이에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KDI 자료에 따르면 인하 전과 비교했을 때 세부담 경감폭은 휘발유 122원, 경유 133원, LPG 부탄 47원입니다. 이 정도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다만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유류세는 기름값의 일부일 뿐이에요. 정유사 마진, 주유소 마진, 그리고 국제유가 변동분은 별개 문제거든요. 정부가 유류세를 200원 깎아줘도 국제유가가 120달러, 130달러로 뛰면 총 기름값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만 믿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름값 1리터 안에는 원유 원가, 정제 마진, 유통 마진, 유류세, 부가세가 다 들어있어요. 유류세를 깎아도 다른 부분이 오르면 체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제를 같이 가동하는 거예요. 유류세로 세금 부분을 깎고 최고 가격제로 마진 부분까지 통제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인 셈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 4가지입니다. 첫째, 국제유가 추이입니다. 100달러에서 더 오르느냐, 안정되느냐에 따라 정책 강도가 달라져요. 둘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대응 여력이 크게 늘어납니다. 셋째, 추경 규모와 시점이에요. 이달 말 법인세 신고 결과가 나와야 윤곽이 잡힙니다. 넷째, 최고 가격제의 실효성입니다. 실제로 시행했을 때 부작용 없이 작동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꺼낸 겁니다. 유류세, 비축유, 최고 가격제, 추경까지 이 이상의 카드는 사실상 없어요. 결국 승부는 국제 유가가 언제 안정되느냐에 달렸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유가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책 변화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주유 타이밍을 분산하고 차량 유지비를 재점검하세요. 차 살 계획이 있다면 개소세 인하가 끝나는 6월 전에 움직이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유류세 확대나 추경 발표 시점을 계속 주시해야 해요. 시장은 지금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어디로 튈지, 정부 정책이 언제 확정되는지에 따라 우리 생활비가 크게 달라져요. 구독해두시면 이런 결정적인 신호가 포착됐을 때, 예를 들어 유가가 120달러를 뚫거나 추경 규모가 확정되거나 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자세한 내용 적어놨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게를 지킬 골든타임 제가 직접 챙겨드리겠습니다.